처음엔요, 그냥 열심히 사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원래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꽃을 두고 향초를 태우며 음악을 틀던 그런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죠. 그 감성은 일에도 반영됐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늘 말했습니다. 공간이 곧 창의력이야. 그래서 일하는 장소도 자주 바꿨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카페였고 그 다음엔 도서관, 결국엔 공유 오피스까지 계약했습니다. 처음 아내가 공유 오피스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제가 먼저 간식 박스를 챙겨 보냈습니다. 견과류, 홍삼,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까지 담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면 뭐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내는 한박 웃음을 지었고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입에서 힐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아로마 디퓨저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집에서도 쉴 수 있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공간이 달라야 쉰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공유 오피스 한쪽에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겠다며 말했습니다. 이름하여 개인 힐링존. 저는 처음엔 그냥 웃었습니다. 거기 그런 걸 만들어도 돼? 조명 하나 두고 방석 정도 가져다 놓으려는 거야. 아내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원래 뭔가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조금 흘러 제게 이상한 낌새가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자주 입고 나가는 베이지색 가디건에서 낯선 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잘 쓰지도 않던 강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향수 바꿨어? 라고 묻자 아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 향수 진한 사람이 있거든. 옷에 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예전엔 10시쯤 나가던 사람이 이젠 아침 7시 반이면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며 끊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온 아내가 샤워를 하다 말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급히 욕실 문을 잠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소리 사이로 들린 카카오톡 알림음. 누군가 보낸 사진인 듯 했는데 아내는 사진을 본 뒤 미간을 찌푸리며 곧바로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그 장면이 유난히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하필 그 무렵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후배는 우연히 아내와 같은 공유 오피스 라운지를 이용한다며 이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형수 힐링존 진짜 감성 터지더라고요. 침대까지 넣은 거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침대라니. 아내는 방석과 조명만 두었다고 했잖습니까? 하지만 후배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침대.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후배가 돌아간 뒤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거기 침대 넣었어?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침대야? 그 조그만 공간에 어떻게 침대를 넣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웃음도 대화도 식사도 모두 겉돌았습니다. 아내의 눈동자를 들여다봐도 제 안엔 불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열린 사진 한 장. 감성적인 인테리어 사진 같은데 그 안엔 침대, 머그컵 2개, 그리고 남자 재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말 그대로 모든 의심을 현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내는 침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풍경은 분명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아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드러내야겠다고. 그렇게 제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고 동시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 차례도 곧바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천장 위로 사진 속 침대가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흰 이불 위에 머그컵이 2개 놓여 있는 장면, 누가 봐도 둘을 위해 마련된 공간임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낯설었던 건 남자의 재킷이었습니다. 단 한순간 이건 작업 공간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단순히 촬영을 위해 만든 세트는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기억은 아내의 단호한 부정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 침대가 어떻게 들어가? 라는 그 말.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듯 사진이 제 앞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턱대고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가 헛것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저 자신만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변명 하나로 무너질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입을 열어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다녀온 공유 오피스의 위치부터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종종 식탁 위에 무심히 던져둔 영수증 덕분에 주소와 업체 이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평범한 오피스 빌딩일 거라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입주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한다는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빗룸 인테리어 커스터마이징 가능. 그리고 확실히 박혀있던 한 줄. 휴식형 옵션 단기 침대 이용 가능.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피스에서 침대를 렌탈한다는 발상 자체가 제게는 낯설었고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이한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일에 몰두하는 공간이 아니야.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한 장소야. 제 속엔 차갑고 무거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진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 결국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동생이었습니다. IT 보안 업계에서 일하는 동생은 늘 차갑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 공간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면 결국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불법적인 방법은 쓰면 안 돼. 형이 나중에 더 불리해지니까. 그 말이 내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합법적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결국 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외출 일정을 말한 날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퇴근하고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물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핸드폰 시간은 오후 2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색 니트와 연청 슬랙스를 입은 아내가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죠. 걸음걸이는 분명 제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을 유지했습니다. 몇 분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여기 프라이빗룸 이용 상담 가능할까요? 구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내일 오전에 투어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머릿속은 단 한 곳 아내가 드나드는 방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투어를 인도해 주던 직원은 제게 각 공간을 하나하나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복도를 돌면서 어느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문패에는 레스트존이라 적혀 있었고 문틈 사이 흰 러그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라벤더 향 디퓨저가 걸려 은은한 향을 풍기고 있었죠.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개인 고객이 직접 인테리어한 공간이에요. 저희는 임대만 하고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이구나. 이게 그 방이구나. 하지만 아직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한 방법은 사람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 건물 1층 로비 옆 작은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기 직원분들 얼굴 자주 보시나 해서요. 제 친구가 여기서 일하는데 최근에 누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하던 직원은 제가 사진 속 아내를 보여주자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이요.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항상 같은 분이랑 오시던데요. 커피 2잔 테이크아웃해서 같이 올라가곤 하세요. 그 한 문장이 제 안의 숨통을 죄어왔습니다. 같이 오신다고요? 어떤 분이랑요? 카페 직원은 기억을 더듬으며 묘사했습니다. 항상 검정 슬랙스에 베이지 셔츠를 입으시는 남자분이에요. 말은 별로 없는데 두 분이 늘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벼락 같은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힐링존, 침대, 그리고 그 남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단단히 맞물려 갔습니다. 맹렬히 울컥하는 감정에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철저히 완벽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직접 공유 오피스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자. 눈으로 영상으로 그 모든 진실을 남기자. 그 다짐으로 인해 제 인생은 원래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날 밤 결심대로 오늘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날이었습니다.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액션캠을 손에 쥔 감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최신 기종으로 제게 필요한 건 오래 찍고 명확히 남기고 나중에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돌아온 건 거짓과 회피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직 거리에 출근 인파가 몰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근처는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미 없는 풍경이었는데 오늘따라선 모든 그림자와 소리 하나가 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50분.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조차도 차갑게 손을 죄어왔습니다. 8시 12분, 드디어 낯익은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야상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아내였습니다. 오늘따라 걸음은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깃든 듯한 발걸음이었죠. 건물 앞에 도착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더니 잠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정 슬랙스에 베이지 셔츠. 카페 직원이 묘사했던 그대로의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인사나 눈길 교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서로 당연하다는 듯 건물 안으로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쳐나가 붙잡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지만 그 충동이 제 삶을 박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떨어지는 숨결을 억눌렀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그 영상은 제 가슴보다 훨씬 차갑고 정확하게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초 늦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투명 강화 유리로 된 벽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층수는 5층. 레스트존. 확신은 이제 눈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 복도 끝이 고요히 드러났습니다. 방음 부스가 줄지어 있었고 저 멀리 끝자락에 작은 문패가 걸린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레스트존. 평소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문이 제 앞에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자주 신던 흰색 스니커즈, 다른 하나는 낯선 남자의 구두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현실이 제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문 앞을 향해 다가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내 안의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증거는 무너지고 결국 감정적인 광기로 제 모습만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참아라. 눈으로 영상으로 확실히 남겨라. 그래서 저는 반대편 복도에 작은 휴대폰 카메라를 세워뒀습니다. 방 쪽 출입구를 비추는 위치였고 녹음을 켜둔 채 아무 일 없는 듯 의자에 앉아 건물 외벽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매분 매 초가 제 숨을 끊어놓는 듯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 초침이 떨어질 때마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슬슬 기울 무렵 드디어 그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시선조차 주고받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는 나란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어색하기까지 한 평정심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이미 약속된 안목이 있었고 저는 단지 그 침묵을 목격한 셈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왜? 언제부터? 하지만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오히려 눈앞의 현실은 유리벽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지금 이 순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은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 지난 삶 전체라는 사실이 더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김을 굽고 된장국을 데우며 내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더 이상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밥숟가락을 들었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노트북을 켜 카메라 속 영상을 옮겼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입구를 통과하는 모습, 문 앞에 놓인 두 켤레의 신발,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오는 뒷모습.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부서뜨리는 기록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걸 언제 어떻게 꺼낼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건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연습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짓고 아무 일 없는 척 대답하는 것. 분노도 슬픔도 의심도 내색하지 않는 것. 어젯밤까지 카메라 속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지만 정작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드는 그녀 앞에서 제 안에 무너진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커피향이 여전히 달달하게 퍼졌습니다. 아내는 흥얼거리며 컵에 뜨겁게 내린 원두를 따랐고 싱크대에 서서 마치 평범한 부부의 일상처럼 무심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평범함이 역겹게 다가왔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흥얼거림 하나가 모두 이중적인 가면 같았습니다. 단지 제가 모른다고 믿고 있는 가짜의 풍경. 제 안에서는 그 모든 게 비릿한 냄새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차가운 웃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그녀가 예약해둔 레스트존 사용 기록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필연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아내와 함께 일하던 후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의 눈빛은 망설임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공유 오피스에서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일종의 공간 매니저라는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 원래 직원들이 쓸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간을 외부인에게 열어주고 그 대가를 챙긴 적도 있습니다. 그 레스트존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이미 선을 한참 넘어버린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균열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적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모아둔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 두 사람이 나란히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레스트존 문 앞에 놓여있던 두 켤레의 신발. 함께 방을 나서는 장면. 그리고 함께한 후배가 캡처해서 보내준 예약 내역. 그 방 안에 침대와 조명, 라벤더 향초가 놓인 사진. 자료 하나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숨결은 얕고 느려졌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건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공유 오피스에서 청소 일을 하는 아주머니를 따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몇 차례 마주친 적 있는 분이었기에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조심스럽게 제 아내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아주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방만은 늘 이상했어요. 다른 방들 청소할 때는 열쇠도 주는데 그 방은 절대 문을 못 열게 했어요. 늘 문 앞에서 걸레만 놓고 돌아서곤 했죠. 그런데 가끔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 턴테이블 돌아가는 낡은 음질 같은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요. 둘이서 웃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아는 그 고요하고 차분한 사람이 다른 공간에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제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그 웃음소리는 평생 저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아내는 여느 때처럼 태연했습니다.
국을 뜨고 반찬을 내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와 준비해둔 영상과 사진들을 차례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묻더군요. 이게 뭐야? 그러나 사진 2장, 영상 1개가 지나가자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4번째 자료가 넘어갈 즈음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영상이 흘러나올 때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저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대답해야 할 게 있어. 그 방에 왜 침대가 있었어?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표정을 봤습니다. 그건 당황과 공포 그리고 변명할 수 없는 절망이 뒤섞인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그것은 인정과 부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러나 결국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덜 먹은 반찬과 국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그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녀가 입을 열기까지 몇 분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겐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내뱉은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떨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힘들었어. 너랑 사는 게 나한테는 숨막히더라.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진공 상태에 갇힌 듯 답답해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이렇게 가볍게 정의되는 건가? 제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억눌린 분노가 실렸습니다. 숨 막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침대 놓고 방을 꾸며. 그러자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힐링이 필요했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있어주는 게 좋았어. 그 순간 제 손은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은 그동안 제가 보여줬던 애정과 대화, 이해가 모두 짐이었음을 단번에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묵했습니다. 회피도 사과도 변명도 없는 그녀의 태도 속에서 저는 오히려 싸늘한 결심만 키워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손으로 이 진실을 끌어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껏 모아온 사진, 영상, 예약 내역, 후배의 증언. 단단한 벽돌처럼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아내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이 공유 오피스를 오랫동안 함께 관리해온 선임 디자이너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녀가 그렇게 규정을 어겼을 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영상 속 2사람의 모습, 레스트존 안의 내부 사진, 기록된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이건 본사에 바로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몇 시간 뒤 사건은 공식적인 절차로 번졌습니다. 공유 오피스 본사 측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접수하자 곧바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스트존은 강제로 폐쇄되었고 계약은 위반 사유로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환불도 불가 처리되었으며 아내는 향후 입주 불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결과를 들은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제보했지? 그 공간이 나한텐 숨통이었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 순간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숨통? 내 숨통은 내가 이미 끊어놨잖아. 거실 한쪽에 있던 선반이 무너져 내리며 홍삼 스틱 박스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정성껏 챙겨줬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상징하는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이후였습니다. 차가운 분노 속에서 저는 아내의 노트북을 샅샅이 확인했고 일정표 속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업무 동선 공유라는 제목 아래 남자의 구글 계정이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간단히 이메일 주소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남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부인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근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두 가정을 동시에 기만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밝히며 차근차근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영상과 사진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막힌 듯 몇 분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몇 번 의심했는데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네요. 그녀의 눈빛은 저와 같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밝혀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이들의 기만에 맞서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동맹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남편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는 제가 내민 자료를 보며 손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뒤 절망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거나 격렬히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최대한 눌러두며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무너뜨린 건 단순히 부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 전체예요. 제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쉽게 속았어요. 하지만 이젠 확실하게 끝을 내야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출장 내역과 실제 동선이 맞지 않는 기록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제출된 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했더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모순되는 흔적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가 건네준 아내의 레스트존 예약 내역과 사진, 영상 자료와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증거들을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입 기록, 공간 내부 사진, 영상 증거, 증언 자료, 그리고 배달 내역. 온라인 주문 내역에는 싱글 침대 프레임, 무드 조명 스탠드, 벽걸이 턴테이블, 캔들워머 라벤더 오일 같은 품목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업무 공간에선 전혀 필요 없는 물건들. 명백히 휴식 그 이상을 의도한 사적인 은신처를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숨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도 준비를 갖춰두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남자의 회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간부급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본인 아내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데도 태연히 불륜을 이어간 것이었죠. 며칠 후 그녀는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영상과 오피스 예약 기록, 그리고 본인의 카드 내역까지 첨부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워낙 명확했고 은폐할 수 없는 정황투성이었기에 곧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며칠 뒤 그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정직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업계 내 신뢰는 이미 추락해 있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측 역시 해당 사건을 내부 규정 위반 사례로 기록해 앞으로는 두 사람 모두 입주 불가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내의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를 떠난 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도 낮아진 신뢰도로 인한 불이익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이 하나둘씩 끊기면서 그동안 지켜온 명함도 점점 무의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대로 무너져가는 모습인데도 제 가슴에 자리 잡은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새벽 도시락을 준비하며 웃었던 그날,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쓰레기처럼 내 삶 한켠에서 뒹굴고 있는 현실. 배신보다도 더 쓰라린 건 그 시간들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가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제출할 때 확인해 주기도 하고 상대방 회사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아니었다면 혼자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린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주변까지 속여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협의 이혼 서류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난 이제 그만하려고 해. 내가 날 배신한 것보다 내가 끝까지 너를 믿으려 애쓴 시간이 더 수치스럽게 느껴져. 이젠 여기서 끝내자. 아내는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이혼을 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레스트존 앞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과도 미안함도 없는 그녀의 얼굴. 그 옆에 놓여있던 협의 이혼 서류의 싸늘한 현실만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침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 다만 내 이름은 거기서 빼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그녀는 사인이 찍힌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묘하게도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 오히려 지독한 해방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변명도 감정 소모도 필요 없다는 사실. 그 모든 게 끝났다는 것.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난 뒤에도 제 안에서 남아있던 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잃은 집안, 비어간 자리, 그리고 한때 믿음이라고 부르던 허상들. 가끔씩 노트북 바탕화면에 남겨둔 영상 파일 제목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멈칫하곤 했습니다. 힐링이라는 이름의 파괴. 마침내 모든 게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은 듯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걸. 그리고 차갑고 잔인한 진실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곤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다시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미소와 말투도 언젠가는 가면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뼛속까지 배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저는 마침내 한 챕터가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고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장을 덮듯 단호하게, 혹은 봉인하듯 차갑게. 하지만 문득 고요해진 집안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허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악착같이 쫓고 끝내 싸움으로 무너진 뒤 맞이한 건 예상치 못한 공허감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불타올랐던 감정이 끝난 자리에는 오히려 적막이 자리 잡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힘들었던 건 지난 시간들을 믿었던 나 자신에 대한 허탈감이었습니다. 끝내 무너진 사랑 때문에 분노했지만 이상하게도 떠난 뒤의 침묵 속에서는 분노조차 사라지고 어딘가 텅 빈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 없는 저녁들이 이어졌습니다. 텅 빈 식탁, 건조하게 가라앉은 공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회사 선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무언가 낯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 과묵하며 별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내?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늘 무겁게 이어졌고 대체로 정확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안부 인사 끝에 그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는데 작년 여름쯤 내 아내, 내 동생이랑 프로젝트 했던 거 알아?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동생이랑? 되물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이 영상 프리랜서잖아. 너희 집 근처 카페에서 촬영 미팅한 적 있었어. 나중에 내가 사진 보고 알았거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제 머릿속은 한순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작년 여름. 바로 우리가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힐링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떠났던 주말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된 것이 아닐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름을 떠올리면 늘 미소 지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조각난 거짓으로 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난 내가 너무 믿었던 걸 알아서 언젠간 너무 크게 상처받을까봐.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시작은 어쩌면 훨씬 전부터 엉켜 있었고 저는 모른 채로 오랫동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 이쯤 되자 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깊게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시절을 더 파헤칠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버려진 퍼즐 조각까지 주워 다시 엮어본다 한들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저는 그날 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싸늘히 켜져 있던 바탕화면 한가운데 놓여있는 파일 하나. 그 파일 이름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힐링이라는 이름의 파괴. 지워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결국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지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제 인생이 어떻게 갈라져 버렸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기록이었으니까요. 그 파일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말, 웃음, 애정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볍게 가면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힐링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다시 오지 않을 하루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침내 남은 기록만을 제 안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